목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기석 렉스 파이낸셜 아시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네, 렉스 파이낸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려요. 저희 회사는 우선 미국계 자산운용사고요. 지금 한 12조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 ETF 운용사인데 뭐 레버리지 상품 있고 커버드콜 상품 그리고 크립토 상품들 네.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엔 테마 상품들도 나오고 있어서 일반적인 운용사에서는 조금 하지 않는 약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운용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네, 국내외 운용사들 뭐 다 섭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네. 일단 본격적으로 좀 궁금한 거 먼저 네, 바로 좋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일단 월배당 ETF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인 건가요? 글로벌 트렌드예요. 지금 글로벌 트렌드인 게 우선 미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월배당 커버드콜 혹은 월배당 상품들 대표적인 게 커버드콜이잖아요. 그렇죠. 커버드콜이 미국 시장에서는 2020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5년이 좀 넘어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운용 자산 규모가 제가 마지막에 체크했던 게 한 달 반 전이었는데 그때 220조 원 정도 됩니다. 와. 지금 국내 ETF 시장 규모가 최근에 좀 더 커졌을 것 같은데 350조? 그죠, 350조. 예, 예, 예. 350조랑 비교하더라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네. 커버드콜 하나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한국처럼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미국에는 그 RIA라고 네.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그 고객 자산을 관리해주는 네. 그런 뭐 PB분들이 네. 독립해서 만든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 쪽에서 또 굉장히 이제 고객 자산 관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어서 거의 뭐 차트를 보면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만큼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다양한 전략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회사들마다 차별화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서 뭐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품 중에서는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커버드콜을 만든 ETF로 만든 회사는 JP모건이에요. 오, 그렇구나. 네, JP모건이 커버드콜 그리고 액티브 ETF를 미국 안에서 열었다라고 봐도 되는데 네. 그런 JP모건에서 이게 시작을 했고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렉스에서 나오는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그 커버드콜인데 지수 옵션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네. 개별 주식 옵션을 매도하는 걸로는 저희가 최초예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상품을 이제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트렌드 중에 하나는 개별 종목으로도 네. 커버드콜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개별 종목도 가능한가요?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저희도 하고 있고 네. 뭐 이쪽에서는 사실 렉스도 있지만 더 많이 하시는 데는 일드맥스라는 네. 하우스가 있는데 네. 그 하우스에서도 지금 개별 주식 커버드콜 상품을 좀 많이 네. 내고 있어서 다만 이건 좀 위험해요.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지수 옵션을 매도하는 형태로 가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갔던 것처럼 바스켓 안에서 개별 주식 옵션을 매도하는 형태로 네. 가다가 지금은 개별 주식 와. 커버드콜까지 나오고 있고 한국과의 좀 차이는 월배당 상품 여전히 많은데 최근엔 트렌드가 주배당으로 좀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배당을 이제 주 단위로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 한국도 월배당 나온 지 얼마 네. 안 됐거든요. 이제 맞아요. 2022년 이제 한 3년, 4년. 그 3년 4년 됐는데 네.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 아직 1, 2년 정도? 맞습니다. 근데 와 저는 이제 보통 연배당, 분기배당에서 네. 월배당으로 갔는데 아 이게 우리도 그럼 이제 곧 주배당이 나오겠네요. 요거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한국 거래소 쪽에서 이제 그 아마 금감원하고 네.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건 뭐 제 사견입니다만 네네. 한국에서는 월배당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익숙하죠. 근데 미국은 주급을 주급을. 받거나 격주로 받아요. 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주 단위로 뭔가 들어오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네. 니즈로 보면 한국인들은 월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말 되네요. 네, 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네.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려워요. 있을 수 네.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기사를 쓰다 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기초 자산이랑 또 이게 옵션 운영하는 자산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맞죠. 예,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커버드 콜을 정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짧게 네.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네. 2012년도, 네. 13년도에 커버드 콜을 운용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때는 ETF는 아니었고 펀드로 운용했는데 네. 나름 한국인 치고는 정말 좀 빨리 운용을 그렇게요. 했던 것 네. 같아서 제가 사실 뭐 운용을 잘해서 한 건 아니고 네. 그 상품을 운용할 사람이 없어서 네. 대리였던 저한테 네가 해봐 라고 이제 넘겨온 건데, 제가 상품 운용하고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상품하고는 달라요. 네. 네, 기초자산만 투자하는 뭐 QQQ라든지 네. S&P 500 같은 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먼저 보셔야 네. 되고, 그럼 뭐가 다르냐? 기초자산을 거의 대부분 주식을 가져가니까 주식시장에 노출은 돼 있죠. 네. 다만 최종 수익률은 주식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옵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요. 옵션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정말 약식이니까 좀 더 공부하셔야 네. 되는데, 옵션이라는 거는 콜옵션이죠. 거의 여기서는 콜옵션이에요. 콜옵션이라는 거는 미래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을 사거나 파는 거예요. 근데 커버드 콜 운용력 입장에서는 이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기초자산 주식이 있으니까 얘가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권리를 딱 떼서 남들한테 파는 거예요. 파니까 이건 뭐냐면 미래 수익의 상승분의 일부분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받죠. 당장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맞습니다. 거죠. 당장 현금으로 내 주머니로 현금을 받고 그걸 다시 이제 고객분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조상 보통 커버드 콜 투자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상승장을 못 쫓아간다 라는 맞아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품 설계 자체가 미래 상승 가능성을 내가 지금 현재에 팔고 현금을 받는 네.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이 전략을 왜 해야 되냐? 네. 미래 상승분을 내가 왜 포기해야 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시장의 상승 경로, 네. 방향에 따라서 돈을 더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네. 요즘 얼마죠? 16만 원. 16만 원 네, 언저리죠. 16만 원에 일단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상승할 가능성, 콜옵션을 판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그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16만 원이었다가 32만 원으로 가면, 그러면 올라가는 걸 다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포기했던 시점에서 현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5천 원이나 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요거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16만 원에 콜옵션을 팔았다. 네. 근데 팔았는데 나중에 가격이 16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됐다 라고 가정하면, 주가는 16만 원보다 빠졌으니까 콜옵션은 행사가 안 됐죠. 안 됐죠. 저는 이거는 16만 원이 15만 원으로 되긴 했지만 콜옵션 팔면서 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오히려 만 원 수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요런 저런 얘기 때문에 커버드 콜은 횡보장 혹은 약한 상승장에서 가장 좋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네. 그거의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고, 네,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요새는 보면은 네. 이제 다양한 커버드 콜 ETF가 나오면서 분배율이 네.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네. 10%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막 30% 이런 거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하지? 그러면 아예 원금이 녹아내리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이 돼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30%짜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면 원금이 녹아내리는 상품들도 있어요.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얘기를 제가 살짝 네. 빠져서 먼저 해야 될 게, 네. 그러면 커버드콜 운용 전략은 정해져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커버드콜 전략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커버드콜 ETF들이 전부 다 액티브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없이 그 운용사가 본인의 운용 철학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가지수나 전략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한국 커버드 콜은 그래도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미국 상장된 커버드 콜은 정말 운용사마다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네. 우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옵션을 네. 팔아서 돈을 받는 게 커버드 콜이죠. 네. 그러면 옵션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으면 사실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분배율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옵션을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느냐?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 옵션 얘기니까 좀 네. 어려우시면 걸러 들으셔도 되는데 네. 지금 현재가대로 옵션 파는 거를 앳더머니라 그래요. 네. 앳더머니. 앳더머니.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네. 파는 걸 아웃 오브 더 머니, 네. 외가격이라 그래요. 네. 옵션을 사는 사람 아, 입장에서 그게 외가격, 내가격, 그게 맞아요. 앳더머니, 외가격, 아웃 오브 더 내가격. 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옵션을 팔 때 네. 지금 현재 가격에 가깝게 팔면 팔수록 옵션 가격이 비싸져요. 그렇죠. 첫 번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능성이 네, 높아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만 올라가도 네. 돈 버는데? 네, 네. 라고 더 비싸게 돈 주고 사는 네.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옵션을 파는가라는 건데 지수 옵션을 파는 네. 게 있고요. 개별 주식 옵션을 파는 게 있어요. 지수 옵션은 S&P 500, 나스닥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S&P 500, 나스닥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개별 주식은 크지만 네. 변동성이 낮거든요. 네.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변동성이에요. 왜냐하면 옵션 산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게 막 위아래로 등락을 많이 해야 제가 돈을 벌 확률이 자꾸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정적이면 누구나 예측 가능하니까. 누구 예측 가능하니까 그 확률이 잘 안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변동성이 큰 걸 매도할수록 네. 현금이 더 크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 ETF들은 네. 지수 옵션을 위주로 매도를 하니까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수익이 좀 작았고요. 네. 최근 미국에서는 한 1, 2년 사이에 많이 나오는 게 개별 주식, 죄송해요. 지수 옵션이 네. 아니라 개별 주식 옵션을 매도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훨씬 커요. 네. S&P 500하고 테슬라 투자할 때 음. 제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위험도가 다르잖아요. 네. 예. 뭐 S&P 500 투자하면 빠졌다 그래도 네. 뭐 밤에 일어나고 나면 그래도 뭐 1, 2% 빠진 게 네, 네. 많이 빠진 건데 네. 뭐 테슬라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는 종목이 오라클은 요새 너무 안 좋나?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하루 10% 맞아요. 빠진 적 있었잖아요. AMD도 그렇고. AMD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옵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옵션을 매도할 때 지금 가격에 얼마나 가깝게 매도하느냐. 두 번째는 옵션을 매도하는 거를 지수 옵션을 쓰느냐, 개별 주식을 쓰느냐에 네. 따라 차이가 나고요. 아무래도 개별 주식을 사용하는 커버드 콜들이 개별 주식 옵션을 사용하는 커버드 콜이 분배율이 훨씬 더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S&P 500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 상품이다. 네. 라고 할 때 네. 그 옵션을 매도하는 그 옵션의 기초 자산은 S&P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네. 제가 약간 좀 고리타분한 옛날 펀드 매니저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매칭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저는 한국에서 근데 안 그런 네, 상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네. 아직 그런 상품 전 솔직히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게 사실은 사실 더 맞는 맞죠. 거죠. 네, 왜냐면 그 영어 단어에 커버드 콜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줄인 거예요. 커버드 콜 옵션 매도 네. 전략인데 네. 콜 옵션을 매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상승할 네, 네. 가능성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네. 되냐면 정말 많이 상승하더라도 올라가는 건 내가 남한테 주지만 기초자산 네. 가격은 네. 이게 옆으로 가요. 네. 플랫으로 가요. 근데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걸 해버리면 옵션도 제가 손실을 보고 기초자산도 빠지고 그렇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칭되는 게 그럼 조금 더 그게 추천한다? 일반적입니다. 네,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죠. 운용사 친구들이 네, 많아서 더 얘기했다가는 네. 나중에 문자 날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2020년부터 이제 맞아요. 막 활발해지기 그때부터 시작한 활발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머리를 굴려서 이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그때 거예요. JP 모건이 네. 하고 엄청나게 마케팅을 푸시를 했어요. 왜냐면 보통 고배당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보통 전통적으로 고배당 전략이라고 하면 커버드 콜 전에는 고배당 주식, 네. 그죠? 그렇죠. 뭐 한국에서는 보통 한전이나 이런 네. 게 유명한데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이힐드 채권. 네.
그렇죠. 조금 더 위험한 채권, 네. 쿠폰 더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하시는데 미국에는 MLP라고 네. 그 뭐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에서 그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네. 섞어서 하는 게 그 전통적인 전통적인 네. 멀티 하이 인컴 전략이다라고 네, 하면 네. 이런 게 기초 자산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커버드 콜이죠. 네. 그 분배금의 원천이 달라요. 고배당주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주는 게 네. 그 현금 흐름의 원천이고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도 역시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네. 기업 활동에서 얻은 현금을 채권자한테 네. 주는 주는 게 게. 이제 그거고, MLP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현금 흐름을 주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현금 흐름에서 네. 나오는 게 전통적인 고배당 전략, 배당 전략, 인컴 전략이었다라고 하면 네. 커버드 크로의 경우는 물론 주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배당이 영향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옵션을 매도하면서 그렇죠.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2020년 전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게, 저도 사실 2010년 초반에 이걸 네. 운용해봤지만 열심히 매도를 해도 옵션 가격이 잘 안 나왔어요. 아. 왜냐면 그 당시는 사실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 참가를 잘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지나고 네. 코로나 지나고 전후의 차이가 뭐냐면 그 빅스, 저희가 보통 공포지수 네. 빅스라고 하는데 빅스의 평균값이 달라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빅스의 평균 한 20이 좀 넘어요. 네. 그 전에는 한 17, 18밖에 안 됩니다. 아, 변동성이 더 높아진 거구나. 훨씬 높아졌어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이전에 미국 시장에 참가하는 비율이 8%였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로빈후드 나오고 여러 가지 트레이딩 앱들이 나오면서 네. 참가 비율이 15, 20%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뭐 그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 25에서 30%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아. 거래 볼륨이라고 추정해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네. 시장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면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이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고 모멘텀 트레이드들이 좀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성향상.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져요. 개인 투자자들도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트럼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지정학적 예, 리스크가 사실 네. 이번 사실 그린란드 것만 하더라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솔직히. 말도 안 돼. 어느 순간 그린란드 얘기가 나오게 이게 가능하구나. 앞으로 또 계속 그린란드 다음에 뭘 할까라는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친구들하고 농담하다가 그린란드 다음에 뭐가 나올까 했는데 그때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 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왠지 한번 들쑤시지 않을까. 아, 그렇죠. 뭐 이런 이게 캐나다랑 사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농담이 가끔씩 현실로 나오는 네.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네.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가요. 네. 올라가면 그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옵션 가격이 높아지죠. 그러네요. 예전보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런 전략이 뭐 투자자들이 좀 아쉬워했던 것처럼 옵션 매도하고 상승분만 내가 다 포기하는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포기하면서도 충분히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수익할 수 그런 있어요. 전략으로 바뀐 거죠. 아,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맞아요. 옵션 가격이 올라가고 네. 또 시장 참여자들도 늘어나고 맞습니다. 하면서 이 원래 없었던 게 원래는 아니고 예. 원래는 시장성이 좀 적었던 예, 예. 전략이 이제 시장성이 막 많아지게 된 풍부해진 거죠. 거네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사실 국내 분들은 아직은 커버드콜 상품은 국내 네. 상품으로 많이들 투자를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배율이 뭐 두 자릿수 상품 뭐 이런 해외 외사 이제 운용사들의 그런 상품들 나오고 네. 이제 진짜 직접 딕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맞아요. 상품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 커버드콜을 투자할 때 좀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셔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네. 커버드콜 운용사들이 본인의 전략을 굉장히 뚜렷하게 다 오픈하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해외의 경우는. 네, 네. 한국의 경우는 사실 제가 체크를 다 안 해봐서 네, 모르겠지만 근데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 세 개라고 봐요. 네. 첫 번째는 기초자산. 음. 커버드콜도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결국 기초자산이 올라야 커버드콜도 같이 올라요. 그렇죠. 기초자산이 네.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네. 그런 섹터나 네. 자산이라고 하면 아무리 커버드콜을 잘 운영해도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충분한 기초자산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옵션 매도 방법인데 사실 아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상승분을 포기하고 팔아서 현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얼마나 포기할 건가가 중요해요. 비율을 정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운용사에서 두 가지로 이제 요거 조절을 하는데 첫 번째는 현재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만 원이면 16만 원을 그냥 팔 거냐 아니면 이거보다 한 5%에서 10% 위로 팔 거냐라고 하면 위로 팔면 주식이 뭐 월배당이라고 하면 보통 월에 한 번씩 옵션 매도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10% 올라가는 것까지는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앳더머니가 아니라 외가격으로 어느 정도로 매도하는지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매도의 옵션 매도의 분량이에요. 분량. 초창기에는 사실 뭐 펀드가 100억 원이다라고 하면 옵션 매도 금액도 100억 원만큼 똑같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뭐 80%로 줄인 데들도 있고 50%로 줄인 데들도 있고 그래서 줄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그 50%에 대해서는 옵션을 다 매도하니까 상방이 제한이 되지만 나머지 50%는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남은 20%는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상방에 얼만큼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인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사실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2년, 13년에 커버드 콜 펀드 운영했을 때는 그때는 커버드 콜 상품의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가셨어요. 맞아요. 보험사, 뭐 연기금 이런 데서 투자하셨는데 그분들이 투자하셨을 때 커버드 콜의 가치는 뭐냐면 주식에 투자하면서 매달 계속 조금씩 돈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변동성이 줄어요. 포트폴리오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은 사실 이 트렌드가 개인 투자자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승도 가져가시고 싶으시고 그렇죠. 현금도 받고 싶으시고 그거 너무 두 개를 다 잡으셔야 두 개를 다 잡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자산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옵션을 매도할 때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옵션을 매도하는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옵션 매도 분량까지 해서 세 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그 가격하고 옵션 매도 분량은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러면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그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저는 제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 상품 진짜 좋아하거든요. 소개해 광고 주세요. 아닌데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FEPI랑 AIPI라고 해서 FEPI는 팡 바스켓이에요. 팡 관련 종목들 바스켓. 미국 기술 대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IPI는 AI 관련 대표 종목들을 각각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를 해서 분배율이 앞에 게 한 25%, 와. AIPI가 한 34%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옵션 매도할 때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 매월 한 5에서 10% 정도 외가격으로 매도해요. 그러니까 상방을 열어놓고 운용을 해서 지금 NAV 장기로 보시면 거의 안 녹아내려요. 오히려 작년 1년으로 놓고 보면 웬만한 커버드 콜보다 S&P 500보다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과 인컴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 JP모건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예요. JP모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가격 매도를 한 2에서 5% 언저리 2에서 5% 하고 그리고 옵션 매도는 전체 분량의 80%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를 조합해서 상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뭐 상품에서 저도 80%. 뭐 제피, 잽큐 이런 것도 맞아요. 되게 좋아해요. 제피, 잽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개별 종목. 레버리지도 한국에서 최근에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뭐 일드맥스 상품도 있고 저희 거도 많이 하시고 뭐 타사 거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개별 주식 커버드 콜 옵션은 옵션 한 절반만 매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전체 50% 정도만. 뭐 저희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50% 매도하는 거랑 100% 매도하는 거랑 너무 좀 달라요. 왜냐면 그 순자산이 깎여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깎여 나가요. 100% 다 매도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50%. 정도면 저는 정도면, 좋겠다. 네, 네, 저희 회사 상품이라서 충분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저도 아, 운영력을 네, 했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개별 그렇죠. 종목 정도의 네. 변동성은 5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외 커버드 콜 ETF들은 다 그 네, 상관계수가 없죠. 다 액티브 전략이에요. 맞아요. 네. 다 액티브 전략이에요. 이게 국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내는 국내가 이게 아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긴 네, 하거든요. 액티브 상관계수가 원래는 0.7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이거가 아예 없애는 네. 방향으로 이제 네. 계속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삼성전자나 이런 네.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도 네, 또 다른 ETF 레버리지 ETF도 이제 나오게 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하게 운용력들의 진짜 그 실력을 진검승부죠. 진검승부가 될 수 있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그러면 네, 누가 잘하나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이 상관계수라는 것 때문에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운영하고 싶은 상품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네, 요거를 만드니까 그 액티브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그 한 회사 네. 혹은 그 업계에서 정말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상관계수를 걸어놓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한도가 생겨버려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쫓아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뭔가 뭐 발목을 잡힌 채로 운용을 하게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부터는 정말 약간 진검승부처럼 정말 잘하는 분들이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액티브 상품들은 뭐 미국에 상장된 커버드콜도 마찬가지지만 한 1년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과거 추이를? 실제 상장되고 나서 1년은. 네. 왜냐면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죠. 네, 뭐 운용사에서는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게 성과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더 길면 좋겠지만 최근은 사실 뭐 중간중간 계속 단기적인 낙폭도 나오고 또 반등도 나오고 횡보장에다가 변동성장까지 막 워낙 좀 시장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1년 정도면 대충 한 사이클을 보는 것 같아요. 1년. 1년 정도면 보통 커버드콜 얘기할 때 횡보장 혹은 점진적인 상승장에서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커버드콜은 빠졌을 때 회복 탄력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커버드콜이라는 게 콜옵션을 매도하는 건데 매도할 때 상승 가능성을 전부 다 포기하고 매도해버리면 운이 안 좋게 시장이 빠졌는데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상승 탄력성을 열어놓은 회복성을 열어놓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빠르게 반등하죠. 주식시장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가격 옵션 매도 플러스 비중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전에는 별로 고민 안 했는데 운용사들이 워낙 개인 투자자들 참가가 늘어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성향에 맞게 상품을 계속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드콜을 이제 액티브로 하는 상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1년 동안은 추이를 지켜보고. 저는 1년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짧게 보실 거면 6개월? 1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서는 그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하시지만 RIA라고 그 자산관리사들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보는 미니멈이 1년이에요. 1년.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미국이 훨씬 크니까 미국에서 자산관리사들 대상으로 우리 상품 담아줘, 우리 상품 좀 열어줘라고 하면 너희 상품 괜찮은데 1년 됐는지 안 됐는지 보자. 1년 넘은 거는 오케이, 이건 좀 해볼게. 1년 안 된 거는 되면 다시 가져와. 라고 보통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렸을 그래서, 때 얼마나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고객 자산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뭐 모니터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